저요, 김철호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무산 철광산의 총책임자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심장이 정말로 굳게 닫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산 아시겠습니까? 그곳은 겨울이 끝없이 이어지는 땅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광산을 휘감고 흙먼지가 늘 눈을 시리게 했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부들은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한다며 더 많은 철광석을 캐내야 한다며 매일같이 채찍질 당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기진 배와 얼어붙은 손,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늘 단정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 간부로서 인민들을 독려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아시겠습니까? 그건 곧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꽁꽁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충실한 일원처럼 행동했지요. 차가운 눈빛과 무뚝뚝한 말투로 제 진짜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돌멩이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갱도로 향하는 인부들의 행렬을 봅니다. 깡마른 몸에 달아빠진 옷을 걸친 아녀자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아새끼들까지 고작 강냉이밥 한 줌과 김치, 몇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갱도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저 혁명전사로 미화되며 사라질 뿐이었지요. 누구 하나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식량 배급날이었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인부들이 희망 없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배급량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급 간부들이 군량미를 빼돌려 장마당에 내다 팔았더군요. 그 비루먹은 돈 몇 푼 때문에 인민들이 더 굶주려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비리를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배급이 줄어든 것은 인부들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역겹던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내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요. 당과 수령님을 위한 길이라고 배웠지만 제가 보고 겪는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체제가 과연 인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고뇌가 저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광산을 지켰지만 제 심장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물음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양심이 걷잡을 수 없이 갉아먹히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철광산 생산량을 늘리라는 우악스러운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충실한 간부였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쉼없이 땅을 파고 또 팠지요. 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채굴은 곧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산이 무너지는 소리는 벼락 같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미처 피하지 못한 인부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되더군요.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예사로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무가 오늘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들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다 제 책임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지시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민의 피땀으로 얻어낸 쇠붙이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는 노인들을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당 간부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번지르르한 얼굴로 웃고 있더군요. 그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저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 그때는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제의 수레바퀴 속에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민을 쥐어짜고 그들의 죽음을 묵인하며 고작 저의 안위를 위해 명령에 복종하는 제가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진 광산의 흙먼지 속에서 저를 원망하는 인부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인민들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고위 간부인 저라고 해서 가족까지 편안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당의 감시는 늘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식량 배급은 제 가족에게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처자식마저 굶주림과 불안에서 해방시켜줄 수가 없더군요. 제 손에 쥐어진 권력이란 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아우지 탄광에서 돌아온 동지들의 뼈만 남은 얼굴을 보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게 과연 저 동토에도 남아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지요. 그저 숨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보이부 아새끼들의 눈길을 피해 조용히 살다가 그저 밭이나 갈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안 되더군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면 나는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저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고 말할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겐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결심을 굳히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늘 보이던 보이부 초소의 붉은 별이, 감시탑의 뾰족한 철탑이 마치 제 목을 죄어오는 밧줄 같더군요. 길을 걸을 때도 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혹시 보이부 심부름꾼은 아닐까, 옆에서 걷는 이 동지가 혹시 저를 고발하진 않을까, 늘 그런 의심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포인 세상이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이 덜덜 떨리곤 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이 좁은 동네에서 누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들 쉬쉬하는 이야기였고 잘못 입을 번긋했다가는 그대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니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강 건너 세상 소식 전해주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틀 뒤 저녁에 자기 집 뒷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도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약속한 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초라한 집 뒷곁으로 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곳엔 저보다 20살은 좋기 많아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가 김철호 동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목숨 내놓을 각오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시오. 한 번 발 들이면 돌아갈 길은 없소. 그의 말에는 어떤 위협도 회유도 없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로커와 첫 접촉을 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두고 와야 할 가족들. 늙으신 어머니, 아직 어린 아내와 아새끼들. 그들을 등져야 한다는 고통이 제 심장을 쥐어뜯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 염원이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압도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틈새조차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바이와 어마이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10살 난 순영이와 7살 먹은 철민이도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이 얼굴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볼에 입을 맞추고 어마이 손을 한번 꼭 쥐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 떠나야 하는 자식의 심정을 그분들은 아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자식놈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걸 모를 리 없지요. 무산 철광산을 벗어나는 길은 그야말로 지뢰밭 같았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림자 하나, 작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밤은 깊었지만 달빛은 왜 그리 밝던지요. 마치 하늘도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에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산길은 험하고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거니까요. 산비탈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지요. 몸을 최대한 숙여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북이라도 치는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혹시라도 내 숨소리가 들릴까봐, 아니면 내 그림자라도 보일까봐 눈도 제대로 깜빡이지 못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아마 평생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기척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겨우겨우 기어나갔어요.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주머니 속에 넣어둔 강냉이 몇 알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더군요. 물도 없었고요. 갈증과 허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바로 이 공포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이부 놈들의 그림자, 그리고 언제든 나를 팔아넘길 수 있는 동무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바이, 어마이, 그리고 순영이와 철민이. 그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었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걸었어요. 목표는 오직 하나, 두만강이었습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을 벗어나 두만강 접경지대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는 그때 저 멀리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 건너편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이 강변은 죽음의 경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두만강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밤은 정말이지 칠흑 같더군요.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대한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것 같았지요. 강물 소리는 또 어떻고요? 쏴 하는 소리가 꼭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 심장이 그렇게 요란하게 뛰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귀는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저 멀리서 국경경비대 순찰차 소리라도 들릴까봐요. 그들의 발소리, 개 짖는 소리 하나라도 놓칠세라 온 신경을 고두세웠지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북녘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서러움보다 지금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더 컸지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 차가운 강물에 제 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답니다. 가이드를 따라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정말 얼음장 같더군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뭡니까? 꼭 참으시라요, 동무. 가이드가 속삭이더군요. 그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꾹 참는다고 참아지는 고통이 아니었지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물살은 또 얼마나 거세던지요. 제 몸뚱이가 나뭇가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한 발짝 내딛는 게 천근만근이었고 발이 헛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답니다. 하마터면 그대로 떠내려갈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바이, 어마이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기어이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오직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에 잡히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찾아 허우적대며 나아갔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발은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온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지요. 그러다 문득 발밑에 단단한 흙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이란 정말이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강물에서 겨우 기어나와 강둑에 엎드렸습니다. 푹푹 꺼지는 모래땅에 얼굴을 박고 살았다는 실감에 숨을 헐떡였지요. 살아남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둘러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더군요. 그 빛은 희망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시와 위험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예감이 섬뜩하게 온몸을 감쌌습니다. 북한 땅을 벗어났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생사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거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 밤새도록 헤매었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배고픔이 저를 사정없이 덮쳐왔습니다. 낮에는 공안원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고 밤에는 잠시 눈을 붙일 만한 허름한 창고나 버려진 집을 찾아 헤맸어요. 한시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시겠습니까? 끼니를 거르는 건 예사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만한 것을 찾거나 며칠씩 굶는 일도 허다했어요.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정신은 몽롱해졌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마주친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속아 돈을 뜯기기도 했어요. 돈도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돈뿐이더군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죠. 한 번은 공안원들에게 쫓겨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던 적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담벼락을 넘고 풀숲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아득한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겨우 따돌리고 살아남았지만 그날 밤은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또 다른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신매매범들이었죠. 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노리고 어디든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수상한 남자들에게 붙잡힐 뻔했어요. 간신히 뿌리치고 도망쳤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팔려가고 남자는 험한 일에 동원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내, 어린 딸아이 생각에 밤마다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반드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였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지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고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꼭 꿈 같더군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게 괜찮냐고 묻는데 대답할 힘도 없었지 뭡니까. 그저 이 비행기가, 이 길이 정말 남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걸어오고 숨어 지내고 잡힐까봐 노심초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달까요? 정말이지 이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땅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이 이제 내릴 시간이라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남조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또 다른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요.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다 그런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따뜻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확 밀려오더군요. 제가 살던 곳과는 또 다른 냄새, 또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밝은 얼굴로 오가는 걸 보니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그 햇살 아래 서 있는데 문득 예전에 두만강을 건너던 밤이 떠오르더군요. 살을 애는 듯한 강바람, 발이 닿지 않던 깊은 강물, 뒤에서 들려오던 보이부원들의 고함 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때의 배고픔, 국경을 넘을 때마다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 탈북 브로커들에게 끌려다니며 받았던 서러움도 모두 다요. 정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고생 끝에 드디어 남조선 땅을 밟았는데 가슴속에는 기쁨보다도 왠지 모를 허탈감이 더 크게 밀려오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자유인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막막함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북조선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더군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분명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저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낯선 땅에서 제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숨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이 저를 묘하게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지요. 형사님, 제가 평양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국경을 넘기까지 겪었던 고생들을 다 말씀드렸다요. 굶주림은 기본이고 늘 감시당하는 생활이었죠. 아시겠습니까? 길을 걷다가도 동무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늘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끌려가는 거니까요. 밤에는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쥐새끼처럼 숨죽이며 살았어요. 제가 겪은 육체적인 고통들이야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것도 못 됩니다. 며칠을 굶는 건 보통이고 강물에 몸을 던져 헤엄치고 얼어붙은 산길을 기어다니는 것쯤이야 다 그랬죠.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형사님, 수사관 동무가 저한테 물어본 그 질문,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갑자기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여태껏 제 안의 모든 감정을 꽁꽁 얼려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어요. 동무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들조차 의심해야 했던 그 생활, 그게 가장 사람을 미치게 하더군요. 제가 살기 위해 혹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야 했던 순간들, 혹은 오히려 제가 나서서 해야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 지켜야 할 가치들을 하나둘 잃어가면서도 저는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갔는지 이제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함께 힘든 길을 가다 쓰러져간 동무들 생각하면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들이 한껏 밀려오네요. 저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것 같아서 김철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덤덤하지 않다. 굳게 닫혔던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참으려 애써도 어깨를 들썩이는 흐느낌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그동안 억눌렸던 삶의 무게, 회한, 그리고 이제야 겨우 터져나오는 희망이 뒤섞인 감정들이었다.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